아내 박수진 씨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죠. 막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들 김준영은 이 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소유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는 뻔뻔하게도 제게 안방을 며느리 이하나에게 내어주거나 아니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제 대답을 기다릴 인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 때 저는 이미 다음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리죠. 이것은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지를 깨닫는 이야기이며 복수가 잔인의 냉정함으로 실행될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63세입니다. 저는 수출입 무역업으로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저는 작은 대출금과 정확한 안목으로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연간 매출은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 강원도 속초, 그리고 제주도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에도 투자했죠. 많은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할 뿔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흘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박수진과 제 35세 외동아들, 김준혁은 아내 박수진과 저는 3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웃음은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가졌죠. 회사를 처음 세우고 가장 힘들었던 몇 년 동안 저는 매일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았죠. 그때마다 그녀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를 의심한 적도, 불평한 적도, 꿈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드디어 성장하고 돈도 벌리기 시작했지만 박수진은 결코 돈도 벌리기 시작했지만 비싼 보석을 사는 대신 낳고 지어 학교에 돈을 기부하길 원했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등대 같았죠. 늘 저를 깨어있게 하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김준영은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앞날이 찬찬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해외 유학을 보내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따게 했죠. 물론 이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유복했던 학창시절 동안 준영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인정하기 쉬웠을 뿐이죠. 그는 야심가로 변한 유산이라도 그는 야심가로 변했지만 그 야심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하려 하기보다는 제가 일궈놓은 기업을 집니다. 5년 전 준영은 이하나를 만났습니다. 부산의 부유한 가정 출신의 기업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고이나 지게 불편해요. 본이나 지게 산하고 평가하는 듯 했죠. 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이 교제하는 동안 박수진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여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요즘 시대 여성일 뿐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제 느낌에 준영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요.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박수진은 언제나 옳았으니까요. 결혼 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준영과 이하나는 저희가 청담동에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으로 이사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방이 10개나 있고 거대한 정원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호화로움을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적당한 집을 찾을 때까지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는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저는 준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또한 저는 준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하나의 남편이었고 그녀에게 쥐락펴락되는 남전이었고 그녀에게 쥐락펴락되는 남편이었고 그녀에게 쥐락펴락되는 남편이었고 영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영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하나의 행동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집을 리모델링했고 저희에게 묻지도 않고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요. 박수진이 몇 가지 규칙을 정하려고 했을 때 이하나는 차갑게 웃습니다. 이하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질 규칙 것이 될 거예요. 알겠어. 이 집은 어차피 준영 씨 것이 될 꼴이죠. 그날 밤 박수진은 하지만 준영이에게 시간을 좀 더 줘. 그는 우리 아들이잖아.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거야. 하지만 준영은 결국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깨달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죠. 6개월 전 박수진은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곤했고 식욕이 없었으며 몸 여기저기 알 수 없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은 후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6개월, 운이 좋으면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법은 없었고 고통을 줄이는 완화 치료만 가능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수진은 놀라운 존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비관하지 않았으며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한시도 그녀를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은 노골적으로 잔인하지 않고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내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계산된 냉담함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박수진의 병이 그들의 삶에 있어 사소한 불편함일 뿐인 것처럼요. 준영은 매일 엄마를 보러 와도 기껏해야 15분 정도였고 늘 일이나 회에 책임감을 핑계댔습니다. 이하나는 아예 관심 있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안타깝네요.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조각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다른 것들도 알아챘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서면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준영과 이하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영의 서재에 있는 몇몇 서류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황급히 숨겼습니다. 박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어느 날 밤까지 말이죠.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엿들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박수진에게 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 복도를 지나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하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몇 주,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어. 알아? 그 다음엔 모든 게 바뀔 거야. 당신 아버지와 재산 이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산을 당신 명의로 돌려놓아야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준영 씨. 적절한 때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린 확실히 해야 해. 당신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당신 아버지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말이야.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거나 멍청한 짓을 하거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매우 신중한 분이셔. 그분은 지금 무너졌어. 비이성적이야. 그리고 비이성적인 남자는 비이성적인 일을 저지를 거야. 우린 당신의 유산,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야 해.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권해? 당연히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지.
당신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서 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해. 지금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말하는 거야. 뭘 기다려? 아버지가 병들기를 기다려? 일이 복잡해지기를 기다려? 법적 분쟁이 생기기를 기다려? 준영 씨, 우리가 얘기하는 건 1억 원이 넘는 자산이야. 이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알겠어. 하지만 이하나, 그분은 내 아버지야. 저기 누워있는 분은 내 어머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하는 거야. 당신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때, 그가 취약할 때 말이야. 나중에 당신 어머니가 안 계실 때가 되면 우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는 방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의 가족 비극을, 제 아내의 고통을 이용하여 제가 평생 일궈놓은 성과를 가로챌 계획을 꾸미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대립하지 않을 겁니다. 싸우지 않을 겁니다. 다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는 더 효과적인 일을 할 겁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틀렸는지 알게 해줄 겁니다. 박수진의 마지막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활력을 잃고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저는 늘 그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하던 책을 읽어주고 우리가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들, 박수진이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제가 들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 준영이와 이하나에 대한 몇 가지를 당신이 알아야 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이었죠. 영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켜내세요. 만약 그것이 준영이와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 아래에 있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는 우리의 성을 빌려 쓰는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알겠어, 여보. 약속할게. 올바른 일을 할 거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영호 씨, 내가 떠나고 나면 여기 머물지 마세요.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으로 오염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팔고 새로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약속해 줄 거죠? 약속할게. 4일 후 박수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손은 줄곧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비통함에 사무쳤지만 저는 비정상적으로 맑은 정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죠. 어제의 발의는 저희와 박수진이 결혼했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 친척, 동료들이 이 선량한 여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준영과 이하나는 물론 완벽한 효자와 효녀인 척 연기했습니다. 이하나는 가짜 눈물을 흘렸고 준영은 어머니를 잃은 고통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빈소에서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들은 제게 진심 어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포옹도 저희가 있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적인 눈빛만 있었죠. 마치 사회적 의례가 끝나기를 기다려
자신들의 계획을 계속하려는 것처럼요. 저희가 집에 돌아와 문이 닫히자마자 준영이 현관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하나는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방금 전 장례식에서 보이던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요. 계획이라니, 준영아? 우리가 당신 어머니를 묻은 지 3시간밖에 안 됐어. 알아요. 저도 안타깝지만 상황은 변해야 해요. 이 집은 아버지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저와 이하나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 집의 다음 세대 주인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이성적인 척했지만 온통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영호 아버님, 준영 씨의 말은 모두를 위해서 아버님께서 아래층 손님방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안방. 그러니까 아버님 방은 저희에게 더 적합해요. 공간도 넓고 욕실도 크고 드레스룸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혼자시니까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나보고 박수진과 37년 동안 살았던 방을 떠나라는 거야? 그녀의 장례식 날에? 저희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준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하나 말이 맞아요. 저희는 그 방이 필요해요. 선택권은 2가지예요. 아래층 손님방으로 옮기시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옮기셔도 돼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그 별장 말이에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안 계시고 이 집은 어차피 제 것이 될 거니까요. 저희는 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을 가속화할 뿐이에요. 또다시 그 말. 가속화할 뿐이다. 피할 수 없는 과정. 예전에 이하나가 박수진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제 삶, 제 집, 제 존재 자체가 그들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말이죠. 눈앞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손수 키워낸 이 남자,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저를 안아주었어야 할 이 남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준영아. 완전히 이해한다. 안방에서 이사 나갈게.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저항하고 크게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제가 침착하게 받아들이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말이 맞아. 상황이 변했으니 나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일 안방짐을 정리해서 아래층 손님방으로 옮길게. 잘 됐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천만에, 아들아. 나는 언제나 합리적이었지.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수진과 제가 함께 울고 꿈꾸었던 수십 년의 공간으로 말이죠. 저는 뒤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소리는 제 모든 추측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준영과 이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목소리를 낮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미 너무 무너져서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쉽다니. 이하나가 말했습니다. 난 그가 저항할 줄 알았어. 그는 이미 무너졌어. 엄마가 돌아가셔서 지금쯤 정신이 없을 거야. 완벽해. 그럼 지금을 이용해야겠네. 내일 그가 짐을 쌀 때 그 서류들에 서명하게 해. 내 변호사가 준비해둔 그 재산 이전 서류들 말이야. 그렇게 빨리 해야 해, 준영 씨. 당신 아버지는 지금 매우 취약해. 이건 모든 것을 확실히 할 최적의 기회야. 일단 그가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만약 그가 거절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는 절망적이야. 지금 혼자야.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당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기만 한다면 당신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할 거야. 이건 조작이야. 이건 생존을 위한 일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의이기도 해. 당신은 그를 위해 수년 동안 일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잖아? 이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을 때야. 저는 그들이 샴페인을 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건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축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층에서 명목상으로는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축하 소리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의 결의에 불을 지르는 장작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수진이 예전에 자던 그쪽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제 법률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늦은 밤인 건 알지만 내일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있습니다. 매우 긴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어떤 종류의 서류입니까? 제가 평생 읽은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죠. 이 교훈은 사실 몇 년 전에 주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군사 전략가의 냉정함과 외과 의사의 정교함, 그리고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한 남자의 결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아들은 저의 존중, 저의 신뢰, 그리고 저의 유산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휴식 상태에 있었죠. 모든 생각, 모든 전략이 머릿속에서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양복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준영과 이하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축하하느라 너무 피곤했겠죠. 저는 부엌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일찍 나가서 볼일 좀 보고 올게. 오후에 돌아와서 짐 쌀게. 저는 차를 몰고 시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최 변호사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전문적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김 회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수진 사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고맙네, 최 변호사. 그녀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읽어놓은 모든 것을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이어지는 3시간 동안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2달 전 들었던 대화, 박수진이 아플 때 준영과 이하나의 행동, 어제 방을 요구했던 일, 어젯밤 들었던 축하 소리까지.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배신, 모든 징후가 제 아들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 먹이를 기다리는 짐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김 회장님. 매우 심각합니다. 왜 행동을 취하려 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단지 행동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네, 최 변호사. 저는 전방위적인 방어를 할 겁니다. 제가 읽어놓은 모든 것이 보호받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준영에게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깨닫게 해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제 모든 부동산, 회사 주식, 투자, 은행 계좌를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전부 이전할 겁니다. 전부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유일한 관리자가 될 겁니다.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럼 신탁의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지. 저는 신탁 조언에 명시할 겁니다. 제가 죽은 후 자산의 8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요. 박수진이 생전에 후원했던 그 낙후 지역 학교, 어린이 병원, 여성 쉼터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요?
그 20%는 준영에게 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죽은 후 10년 이내에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빚도 없고 스캔들도 없으며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가 지정한 3명의 위원회에서 판단할 겁니다. 만약 준영 씨가 회장님께서 묘사하신 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네. 만약 그가 해내지 못하면 그 20%도 자선단체에 기부될 겁니다. 준영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건 가혹합니다. 김 회장님.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 제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이용하여 제가 가장 취약할 때 저를 조종하고 자신이 읽어놓지 않은 것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처벌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있네. 청담동에 있는 그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입니다. 저는 즉시 매물로 내놓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바로 내놓고 싶습니다. 조건에는 매수인이 확정되면 현재 거주자들이 30일 이내에 이사해야 한다고 명시할 겁니다. 집을 파시겠다고요? 회장님께서 자수성가하신 곳이고 추억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네. 최 변호사. 탐욕으로 오염된 집이야. 박수진의 말이 옳았어. 나는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네. 그래서 팔 겁니다. 집을 판 돈도 신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강원도 속초에 별찬이 있네. 아이러니하죠? 준영이가 저더러 거기 가서 살라고 권했었지. 그럼 난 그곳으로 이사할 겁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그 아이의 뜻대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언제쯤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될까요? 아니, 최 변호사. 오늘 오후까지 준비되어야 하네. 왜냐하면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준영이와 단판을 지을 겁니다. 그 전에 모든 법적 보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최 변호사. 20년 동안 자네에게 변호사 비용을 적지 않게 지불했네. 이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그는 제 눈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김 회장님. 저녁 6시 전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좋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이 무겁고 전문적인 사립 탐정을 한 명 고용해주게. 준영과 이하나의 재정 상태, 그들의 빚, 지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싶네. 뭔가 제가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회의를 마친 후 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격리 이 부장님에게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회사의 재정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부장님. 준영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한 완전한 감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빨리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 회장님. 많은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행동하기 전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예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화를 마친 후 저는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박수진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는 아직 새로웠고 장례식 꽃들은 이제 막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아직 새겨지지 않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은 새기는데 몇 주가 더 걸릴 겁니다. 박수진 여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걸 알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는 것이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내 결정을 지지할 거라는 것도 알아. 당신은 언제나 사랑과 정의를 명확히 구분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의를 시행할 때야. 저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한 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과 대립하고 유일한 혈육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일입니다.
오후 4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회장님, 신탁 이전 절차, 주택 매매 위임장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서류, 모든 조항, 모든 조건, 모든 보호 조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고 제가 요구한 대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제 자산을 준연히 건드릴 수 없고 조종할 수 없으며 훔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서명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박수진의 유산이 보호받고 있다는, 박수진의 유산이 보호받고 있다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몇 가지 예비 정보가 있습니다. 준영 씨와 대립하시기 전에 회장님께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제 분노는 치솟았습니다. 김준영과 이하나의 빚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 개인 대출, 그리고 미국, LA에 몰래 샀던 아파트의 주택담보 대출까지. 그 아파트는 이미 6개월 동안 돈을 내지 않아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준현이 계속해서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여기 1억만 원, 저기 1억만 원.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탐정은 준영이 회사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횡령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건 형사 고발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직은 하지마. 나는 먼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솔직하게 설명하고 아주 작은 호혜라도 보여줄 기회를 말이야. 만약 그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래. 우리는 법에 따라 처리할 거야. 저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의 차가 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넥타이를 고쳐 메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과 이하나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웃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오자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더 늦게 오실 줄 알았어요. 방짐은 다 싸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싸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안방에서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이하나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영호 아버님, 저희 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합의했잖아요. 너희가 명령했고 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받아들였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어. 뭐가 변했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 앉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그들은 앉았고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서서 손에 서류를 들고 곧 입에서 나올 말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2달 전 나는 너희가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서 나를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어.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을 때 재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어떻게 너의 유산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말이야. 준영, 마치 내가 40년 동안 일궈놓은 기업이 태생적으로 너의 권리라도 되는 양 말했지. 준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희가 나더러 내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나는 너희가 축하하는 소리를 들었어. 샴페인을 따는 소리를 들었고 승리를 위해 건배하는 소리를 들었지. 오늘 내가 취약할 때 나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할 계획을 들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끼어들지 마. 지난 몇 달 동안 네 엄마가 고통 속에서 힘겹게 싸우는 동안 나는 네가 그 고통이 마치 사소한 불편함인 양 행동하는 것을 보았어.
매일 15분만 찾아왔을 뿐이야. 그것도 겨우. 이하나, 너는 아예 걱정하는 척조차 하지 않았지. 나는 처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너무 가혹한가 생각했어. 어쩌면 사람마다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 슬픔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 너희는 그저 조바심이 났을 뿐이야. 빨리 끝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싶었을 뿐이지.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런 비난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너는 앉아. 제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 저는 사립 탐정 보고서를 커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5억 원의 빚. 해외에 몰래 샀다가 지금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 그리고 너, 준영. 지난 2년 동안 회사 공금 2억 원을 횡령했다군. 이것도 부인할 거야?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영은 공포에 질려 서류를 바라보았고 이하나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퇴로, 변명, 아니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했었죠. 회사 돈은 빌린 거예요. 준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갚을 거예요. 권한도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으며 갚을 생각도 없던 돈을 빌렸다고? 준영아, 그건 대출이 아니라 도둑질이야. 이건 너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일이야. 아버지는 그러실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너는 그저 내 성을 빌려 쓰는 도둑일 뿐이야.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게요. 일할게요. 너무 늦었어. 왜냐하면 오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조종할지 계획하는 동안 나는 이미 내 변호사와 함께 행동을 취했으니까. 모든 부동산, 모든 계좌, 모든 회사 주식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전부 이전되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유일한 관리자야. 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이미 했어. 이미 등록되었고 합법적이며 영구적이야. 그리고 내가 죽은 후 자산의 80%는 네 엄마가 생전에 후원했던 자선단체에 기부될 거야. 나머지 20%는 네게 주어지지만 조건이 붙어. 그 조건들은 네가 결코 그 돈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 거의 확실해. 이건 도둑질이에요. 제 유산이에요. 그건 너의 유산이 아니야. 그건 결코 너의 유산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피땀 흘려 일궈낸 자산이야. 나는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준영아, 너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이하나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저희가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요? 이 작은 일 때문에 복수하는 거예요? 이건 방 때문이 아니야. 너희의 음모, 조종, 도둑질, 그리고 완전한 무례함 때문이야. 방 문제는 그저 낙타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에 불과했어. 그럼 이 집은요? 저희를 쫓아낼 건가요? 나는 너희를 쫓아낼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집은 내일 바로 매물로 나올 거니까. 구매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30일 이내에 이사해야 해. 아버지는 집을 팔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어. 박수진의 말이 옳았어. 이 집은 너희의 탐욕으로 오염되었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강원도 속초로 이사할 거야. 준영이가 예전에 친절하게 제안했던 대로 말이야. 너희는 너희 돈으로 살 곳을 찾아봐. 아버지, 제발요. 준영이 애원했습니다. 지금 비이성적이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으세요. 내 평생 지금처럼 맑은 정신을 가진 적이 없었어. 그리고 준영아, 네 엄마도 다 알고 계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말씀드렸거든. 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더러 너를 내 삶에서 끊어내라고 했어. 저 아래 있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지.
그게 네 엄마가 너에게 내린 마지막 평가였어.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의 공금 횡령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 말이야. 내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당장 고소할 수 있어. 결과는 형사조사이고 너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너의 명성은 완전히 파괴될 거야. 아니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에 훔친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갚는다면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고소하지 않을 거야. 6개월요? 불가능해요. 제가 어디서 2억 원을 구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해외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 네 물건들을 팔고 적절한 직업을 구해. 어쨌든 돈을 갚아. 네가 해내지 못하면 다른 선택권이 언제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협박이에요. 아니, 이건 정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한 처분이야. 저는 돌아서려 했지만 준영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요?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영아, 네가 내 사랑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네 엄마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네가 계산하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네가 축하하고 있을 때 너는 이미 선택을 한 거야. 내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너를 거부한 거야. 저는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진과 공유했던 그 방.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다리영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래층에서는 축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 같은 정적만 있었습니다. 무겁고 팽팽한 정적. 가끔 준영과 이하나가 방에서 다투는 소리에 깨질 뿐이었죠. 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는 분명했습니다. 공포, 분노,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공포, 분노,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 예전에 앉아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 예전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게는 안 해도 제게는 안 해도 제게는 안 해도 제게는 안 해도 제게는 아내가 제게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지만 마침 내 거짓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준영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눈밑이 깊게 파여 있었고 양복은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얘기해야 해요. 어젯밤에 충분히 얘기했어. 제발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수진과 제가 수천 번 함께 식사했던 그 식탁이었습니다. 5분 주지. 아버지,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아주 큰 실수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요. 이 일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이고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세요. 네가 나를 계산하고 있을 때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은 어디 있었지? 네가 회사 돈을 훔칠 때, 네 엄마 장례식 난리가 축하하고 있을 때 말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하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너는 영향을 받았다고? 준영아, 너는 35세야. 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성인 남자라고. 네 결정을 네 아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모든 말씀이 맞아요. 회사 돈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갚을게요. 시간만 주시면. 나는 너에게 6개월을 주었어. 이미 시작되었어. 6개월은 부족해요. 그럼 돈을 훔치기 전에 이 점을 생각했어야지. 준영아, 내가 이 회사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2년 동안 2억 원을 훔쳤어. 마치 그게 네가 마땅히 받을 권리라도 되는 양. 마치 내 노력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알아요. 알아요. 제가 만회할게요. 하지만 집에 대해서는요? 집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자란 곳이고 살았던 곳이고 추억이 너무 많아요. 맞아. 여기에는 네 엄마의 추억이 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기 살면서 너희가 탐욕으로 오염시키게 할 수 없어. 집은 팔릴 거야. 이미 매물로 나왔어. 구매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30일 이내에 이사해야 해. 저희 보고 30일 안에 살 곳을 찾으라고요? 지금 저희의 빚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네가 미리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준영아,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나는 너희를 빈손으로 내보낼 생각은 없어. 집을 판 돈은 신탁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2천만 원을 줄게. 이 돈이면 보통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에 충분할 거야.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하지만 딱 그뿐이야. 2천만 원이요? 이 집이 8억 원인데요. 뭐와 비교하는 거야? 네가 원래 가만히 앉아서 상속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액과 비교하는 거야? 준영아, 2천만 원은 많은 가정이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많아. 네가 나에게 2억 원을 훔친 것을 고려하면 이건 이미 매우 관대한 도움이야. 아버지, 제발요. 네 오븐은 끝났어. 나는 할 일이 많아. 저는 일어나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절망에 삼켜지게 했습니다. 비록 제 마음 한구석,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억하는 그 부분은 그의 고통에 아파했지만 더 큰 부분, 반복적으로 배신당했던 그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준영과 이하나는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말을 걸어도 억눌린 원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하나.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은 순수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야기 속의 악단이고 자신들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 사무실로 출근했고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그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단판을 지은 지 일주일 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회장님, 집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전액 제한입니다. 8억 원입니다. 누구지? 부산의 한 부유한 가문입니다. 서울에 막 결혼한 아들을 위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다면 2주 안에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이건 준영 씨와 이하나 씨가 거래 성사 후 30일 이내에 이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준영과 이하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들어야 했지만 그들이 결코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팔렸어. 2주 후에 거래가 성사될 거야. 거래가 성사되면 너희는 30일 안에 이사해야 해. 즉, 너희에게는 새 거처를 찾을 시간이 대략 6주 정도 남았다는 뜻이야. 이하나가 폭발했습니다. 6주요? 불가능해요.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너희에게 2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줄 거야. 이 돈이면 시작하기에 충분해. 2천만 원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집이 8억 원인데요. 이 집은 내 것이었어. 너희 것이 아니었지. 돈은 신탁에 들어갈 거야. 이미 설명했어. 준영이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요? 어디서 사시려고요? 나는 강원도, 속초로 이사할 거야. 이미 그쪽 별장을 정리하라고 사람을 보냈어. 그곳이 나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아버지 혼자 강원도, 속초에서 사시겠다고요.
63세이신데 만약 아프시면 어떡해요? 누가 도와드려요? 그럼 돈 주고 간병인을 고용할 거야. 나는 내 돈에만 관심 있는 가족은 필요 없어. 저희는 돈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 가족이에요. 너희가 가족이었다면 네 엄마가 아플 때 너희는 옆에 있었을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너희는 음모를 꾸미지도 훔치지도 조종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 아니,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너희는 이사 기한이 정해진 세입자일 뿐이야. 이하나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싸울 거예요. 법적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저희에게 권리가 있어요. 너는 앉아서 똑똑히 들어. 이하나.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고 모든 이전은 적법해. 너희가 법원에 간다면 유일한 결과는 너희가 있지도 않은 돈을 더 낭비하는 것뿐이야. 대한민국 법은 내가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나는 신탁을 설립하여 자선단체를 돕고 준영은 아주 작은 부분만 받게 될 거야. 게다가 그가 아마 평생 달성하지 못할 조건까지 붙어 있지. 이건 너무 지나쳐요. 이건 복수예요. 아니, 이건 정의야. 그리고 결과야. 이건 내가 40년 동안 일군 노력을 훔치려던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야.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준영아. 나는 너희가 불쌍해. 왜냐하면 너희는 남은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테니까.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탐욕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 진정한 내 사랑을 가질 수 있었지만 계산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돈 때문에 스스로 가족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야. 저희가 아직 만회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만회할 수 없어. 상처는 이미 입혔고 신뢰는 깨졌어. 준영아, 너희가 완전히 파괴한 것은 재건될 수 없어. 저는 일어나려 했고 이하나는 마지막 위협을 내뱉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예요. 친척들, 사업 파트너들,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가서 말해봐.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다 말해야 할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준영이가 회사 돈을 어떻게 훔쳤는지, 너희가 엄마 장례식 날 샴페인을 따며 어떻게 축하했는지 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증거, 녹음 파일, 서류, 증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명성을 망치려 한다면 나는 먼저 너희의 명성을 망쳐놓을 거야. 완전히, 영원히. 저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2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준영과 이하나는 짐을 싸고 상자를 옮기고 그들의 파산한 재정 상태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했습니다. 저도 짐을 쌌습니다. 박수진과의 평생 추억, 사진,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 그리고 아직도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옷들. 모든 물건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 가짜 가족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집 거래가 성사되는 날,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명했습니다. 8억 원의 송금을 받았고 즉시 신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3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진영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살이 많이 빠졌으며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찾았어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낡은 아파트인데 아주 작아요. 저희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2천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좋군. 돈은 내일 송금될 거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요. 아버지께 합당한 아들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엄마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요.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진정한 후회라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말이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수년간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영아, 만약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나에게 증명해 보여. 네가 훔친 2억 원을 갚고 적절한 직업을 구하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 어쩌면 몇 년 후에 네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가 다시 교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할 말이 없어. 그 신탁 조건은요? 그 20% 상속권은요? 변함없어. 10년 동안 정직한 삶. 네가 해내면 네 몫을 가져가. 해내지 못하면 자선단체에 기부될 거야.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그것을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아. 저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느낀 것은 승리가 아니라 피로였습니다. 싸우는 것에 지쳤고 방어하는 것에 지쳤으며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잔혹한 교훈을 주어야 하는 아버지 역할에 지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원도 속초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의 별장은 아름다웠습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단독주택으로 넓은 정원이 있고 산이 보였습니다. 기후도 박수진과 제가 예전에 휴가를 왔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모님을 고용하여 요리와 청소를 돕게 했고 정원사를 고용하여 정원을 가꾸게 했으며 경비원을 고용하여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영과 이하나는 경기도 일산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돕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장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흘끗 보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침실, 허름한 주방, 소파조차 놓기 힘들 정도로 작은 거실. 청담동의 호화로운 저택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하나는 그곳을 보고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무력감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준영은 그저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깨달은 남자처럼 말이죠. 마지막 상자 하나를 옮긴 후 저는 문 앞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너희는 새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 나머지는 너희에게 달렸어. 아버지, 저희 보러 오실 건가요? 모르겠다, 준영아. 어쩌면 미래의 너희가 나를 찾아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날 밤 강원도 속초로 운전해 돌아오는 길,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박수진의 유산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랬고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의 첫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집은 너무 컸고 박수진이 없는 공간은 때때로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저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박수진이 좋아하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몇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서울의 집에서의 긴장감도 없었고 준영과 이하나의 계산도 없었으며 감사할 줄 모르는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이사를 한 지 석 달 후 최 변호사가 보고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님, 사립탐정 쪽에서 준영 씨에 대한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좋은 소식입니다. 예상외로 준영 씨가 직업을 찾았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많은 급여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요. 그 외에도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할부로 1,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여 만에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이 정보를 소화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의미도 아니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그저 어쩌면 준영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야나는? 그녀도 직업이 있나? 예전에 비해 작은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소비도 없고 새로운 빚도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지만 존엄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조쿤, 계속 감시하게. 이 변화가 진짜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알아야 하네. 이사를 한 지 6개월 후 저는 진영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었죠. 그저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의 답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지난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했는지, 어떻게 엄마를 실망시켰는지, 어떻게 저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모두 옳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거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야 할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예전에 저를 부끄러워하셨겠지만 언젠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드림.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박수진의 사진과 그녀가 예전에 제게 썼던 편지들과 함께 말이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아주 미미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어떤 화해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죠. 박수진의 장례 후 1년, 제가 강원도 속초로 이사온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준영과의 연락을 끊은 지도 1년이 되었죠.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박수진을 기념하기 위해 쉼은 장미를 정원에서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이모님이 달려왔습니다. 김 회장님, 문 앞에 누가 찾아왔어요. 아드님이라고 하네요. 가끔 편지를 받고 사립탐정에게서 그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원으로 들어오라고 해. 몇 분 후 준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최소 위로 개지은 빠져 있었고 옷은 매우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머리는 짧아졌고 흰머리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모의 변화보다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겸손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앉아. 저는 정원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물 마실래? 커피 마실래? 물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물을 가지러 가는 동안 저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편지에만 쓸 수 없는 할 말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지. 우선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1억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8천만 원이 남았지만 이 속도라면 6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최 변호사가 네 상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었어. 알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이하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지난 1년 동안 검소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하나는 저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제가 상징하는 것, 직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호화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희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야 했을 때 그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저를 비난했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처음부터 간파하셨던 것은 이 하나가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분이 어떤가? 솔직히 말해서 해방된 기분입니다. 비록 외롭지만 이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제 자신에 대해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저는 35년 동안 상속을 기다리며 살았지. 건설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특권을 권력으로 착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겼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장 큰 교훈은 한 남자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말이 가라앉도록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예전의 준영이 할 만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일은 어때?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2달 전에 승진했습니다.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깨끗한 돈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때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요. 스스로 노력하여 무언가를 만들 때 말입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 그건 단지 돈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 성씨의 힘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특별히 찾아온 이유입니다. 그는 외투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법률 서류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신탁을 포기하고 그 20%의 조건부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가 평생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스스로 일궈낸 삶, 스스로 노력하여 벌어들인 것이 어떤 유산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준영아, 그럴 필요 없어. 신탁 조건은 이미 명확하게 쓰여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닥의 기대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돈이 언젠가 제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 네 행동은 매우 성숙해. 네 엄마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아버지. 그는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아버지께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엄마 상태가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와서 더 오래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거절할 수 없는 업무 회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의는 사실 고객과 골프를 치는 자리였습니다. 골프요? 저는 죽어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보다 골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 그 죄책감, 그 후회는 제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수와 그에 따른 무거운 대가를 진정으로 마주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아, 네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의 너에게 실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네 엄마가 지금의 너를 볼 수 있다면, 네가 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과거의 네가 아니라 지금 노력하고 있는 너를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요? 저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랑스러워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희망이 가득해. 진정한 변화를 보았어. 하지만 준영아, 1년이라는 시간은 수십 년의 행동을 지울 만큼 충분하지 않아. 나는 더 많은 것을 봐야 해. 이것이 몇 달의 열정이 아니라 수년간의 꾸준함이라는 것을 봐야 해. 알아요. 그리고 저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요. 알아. 그리고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야. 저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정원의 박수진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여기서 행복하세요? 강원도 속초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요. 나는 외롭지 않아. 이모님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경비원도 있어. 동네에서도 친구들을 사귀었지. 그리고 여전히 나를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일도 있어. 게다가 나는 네 엄마의 추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어. 청담동 그 집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말이야. 그 집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아니, 그 집은 전쟁터가 되었어. 여기는 성전이야. 박수진이 나에게 예전에 은퇴해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나 혼자 살게 되었지만 나는 여기서 그녀의 존재를 그 어떤 곳보다 강하게 느껴. 아버지가 평화를 찾으셔서 기쁩니다. 그럼 너는? 너도 비슷한 평화를 찾았나? 아직 평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수용이겠죠. 제가 잃은 것, 제가 저지른 것,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상하게도 이런 수용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저 제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준영은 1시간 더 머물렀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일, 저희 사업, 날씨, 정원. 저희는 더 이상 무거운 주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날 때 국산 소형차를 몰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에 대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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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준영은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코 오래 머물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더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남자가 열심히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말이죠. 박수진의 장례식 8개월 후 준영은 2억 원의 마지막 잔금을 갚았습니다. 그는 직접 수표를 들고 와 제게 주었습니다. 2억 원을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18개월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수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수표를 찢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나는 이 돈이 필요 없어, 준영아. 내가 필요했던 것은 네가 이 돈을 갚을 규율, 절제,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 너는 증명했어. 돈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2억 원이야. 네가 노력해서 번 모든 돈은 네가 변했다는 증거야. 돈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증거지. 준영은 재정적인 빚을 갚았지만 도덕적인 빚, 신뢰의 빚은 아직 수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알아요. 얼마나 걸리든 저는 기꺼이 노력할 겁니다.
장례 2주기 기념일, 저는 준영에게 함께 성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장된 날 이후로 저희가 함께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박수진의 이름, 날짜, 그리고 묘비명, 사랑하는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너그러운 영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엄마와 마지막으로 함께 보낼 수 있었던 몇 달을 제가 낭비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 대신 골프를 선택했습니다. 사랑 대신 탐욕을 선택했죠. 네 엄마는 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내 생각에 네 엄마는 이미 너를 용서했을 거야. 준영아. 박수진의 마음은 나보다 훨씬 부드러웠어. 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기를 원했을 거라고 믿어. 변하고 성장하고 네 엄마가 늘 네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되는 것을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요? 저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또한 그렇게 열심히 만회하려 노력하는 이 남자.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준영아.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야. 용서는 내가 원망을 내려놓고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진 새로운 것이야. 다른 것이지. 기대가 아니라 정직함 위에 세워진 것 말이야.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지금으로서는 충분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준영아, 서두르지 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할 거야.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존중과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 그 자체이지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제 아들은 아내의 장례식 날 제게 방을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저를 유산의 걸림돌,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반응은 고함이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진정한 결과를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비록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환골탈태하게만. 이것은 어려웠습니다. 외동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고 잔인해 보이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 강원도 속초에서 수많은 밤을 자는 제가 너무 잔인했는지 상처받아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는지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년 후 준영이 정직하게 일하고 빚을 갚으며 정직하게 일하고 빚을 갚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제 집에서 저는 65세의 나이에 아들과 천천히 관계를 재건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언제 사랑이 단호해야 하는지, 언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사람을 놓아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이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경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프고 가족이 반대하고 잔인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큰 친절함이 단호함이고 가장 큰 자비는 말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결과가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박수진은 저희의 37년 세월 동안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교훈, 임종 침대 앞에서 제게 주었던 그 순간의 교훈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운 아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삶을 재건했습니다. 옛 장소가 배신으로 가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가치는 제 곁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독이 되는 동반자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쉽지 않고 빠르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준영은 그가 닿아야 할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저의 도움 없이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5년, 어쩌면 10년 후에 신뢰가 재건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언젠가 준영은 신탁에 불가능한 조건을 달성하여 그 20%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자선단체에 기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가족은 노력으로 얻어지느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독이 되는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할 용기를 주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여전히 걸림돌로 취급되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고 탐욕에 빠진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며 돈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 또 탐욕에 빠진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며 돈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값싼 화해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존엄성을 보존하고 교훈을 배우고 구원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변화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도구로만 여기는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성을 다 65세의 남자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삶을 재건할 수 있으며 배신 후에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가 단호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때 가장 길 잃은 자식조차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